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오헨리의 단편 가운데 황금의 신과 사랑의 사수라는 것이 있다. 오헨리는 오직 전직 은행원이었으나 봉금 횡령으로 인해 감옥에 있는 도중 소설을 쓰기 시작해 결국 유명해졌다. 그런 그였기에 당연히 돈에 대한 생각도 소설로 표현했던 것이다. 그 줄거리를 살펴보자. 돈 많은 아버지를 무척이나 경멸하는 아들은 짝사랑하는 여자에게 아직 말도 한번 건네보지 못했다. 어느 날 아들은 연극을 구경하기 위해 기차역에 도착한 그녀를 극장까지 마차로 안내하는 역을 맡게 된다. 그러나 그 시간은 고작 7, 8분. 그는 돈이면 무엇이든 살 수 있다는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말하고 돈으로 어떻게 사람을 얻느냐고 푸념한다. 사랑을 얻느냐고 푸념한다. 드디어 날짜가 되어 역으로 간 그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녀에게 인사고 마차로 안내한다. 극장을 향해 마차가 달리던 중 아들이 갑자기 당황해하며 마차를 멈춘다. 어머니의 유품인 반지를 떨어뜨린 것. 그는 마차 밖으로 나가 1분도 안 되어 반지를 찾아가지고 돌아왔고 다시 마차는 출발하였다. 그러나 그 1분 사이에 다른 차들이 길을 막아버렸고 넓은 광장이 수많은 진마차, 승용차, 짐차 등으로 인해 온통 아수라장이 되어 가고 있었다. 물론 그들이 탄 마차는 꼼짝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결국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고 아들은 사랑을 고백하며 여자도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 다음날 웬 사내가 아버지를 방문하여 돈이 생각보다 더 들어갔다고 보고한다. 그는 아버지의 지시를 받고 아들이 마차가 지나갈 시각에 도시의 모든 탈 것을 동원하여 길을 막아버려 두 사람이 이야기할 시간을 넉넉하게 만들어준 사람이었다. 자, 오 헨리가 이 소설에서 말하려고 한 것은 돈이면 사랑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었을까? 아닌 것 같아. 돈으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는 있지만 반지가 마차에서 떨어지고 그것을 찾느라 1분을 소비하는 바람에 타이밍이 맞았듯이 신의 어떤 도움이 있어야 한다. 즉, 운도 따라야 한다는 말이다. 게다가 아무리 두 남녀가 오래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할지라도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 사랑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필도 있어야 비로소 돈도 그 기회를 열매 맺게 한다는 뜻 아니었을까? 돈이 주는 기회를 생활에서 찾아보자. 우리의 여름밤은 무덥다. 아무리 사이가 좋은 부부라고 할지라도 아열대의 밤에는 더워서 색소고 나발이고 귀찮아질 것이다. 샤워를 하고 난 뒤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지만 에어컨이 있다고 치자. 그래서 방안이 서늘할 지경이라면 추워서라도 서로를 더 껴안게 된다. 그래서 어느 에어컨 회사는 침실까지 시원해라고 광고 카피로 오래전 히트를 쳤다. 그러나 에어컨 살 돈과 그것을 틀 만한 돈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부부 금실이 좋은 것은 아니다. 사랑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비로소 에어컨 바람도 재구시를 하게 된다. 룸살롱에서도 팁을 몇십만 원씩 뿌리면서도 아내에게는 꽃 한 송이 사다 줄 줄 모르는 남자들에게 돈은 오히려 파탄의 기회만 제공하지 않은가. 돈이 재구시를 하려면 돈이 아닌 다른 가치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 결국 돈이 행복의 첫 단추를 채울 기회를 준 기능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단추들은 모두 다른 요소들이 좌우한다는 말이다. 돈 갖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은행에 가면 여러 가지 안내장이 붙어 있다. 평균 잔고 얼마, 이하는 이자를 주지 않겠다. 창구에서 공과금을 받지 않겠다. 동전을 교환해 주지 않겠다 등의 내용이다. 반면에 거액 이용자들을 위해서는 프라이빗 뱅킹 코너라는 것을 만들고 극진한 정성을 쏟는다. 은행의 이런 움직임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어떤 기업이든 돈만 쫓는 기업은 고객의 외면을 당한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은행의 공과금 수납은 사회봉사 차원에서 계속되어야 한다. 은행들의 거만한 태도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지 답답하다. 정말 은행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고액 예치자들에게 대한 은행의 우대를 보면 자존심이 상한다.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고급 인테리어의 대형 화분, 1대1 데스크 등 일반 창고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TV 코너는 은행의 주 고객인 일반 직장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점심시간에 직원이 식사 중이라 소수 인원만 근무할 때 고객들이 밀려들어 대기하는 동안 PB 코너는 한산에 팔이 날리며 VIP를 기다린다. 돈 없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고객들이 홀대받는 것 같아 쓸쓸하다. 이렇쿵저렇쿵. 어느 경제지 기자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쓰기도 했다. VIP 고객들은 송금 액수와 상관없이 수수료가 면제된다. 부자도 아니고 인터넷 사용도 못하는 그야말로 서민들은 100만 원 넘는 돈을 다른 은행에 보내려면 4천 원을 내야 한다. 부자 고객에게 각종 무료 서비스와 선물을 제공하는 데 따른 손실을 서민들에게서 번 돈으로 보전하는 셈이다. 나는 은행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들도 당신처럼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인력으로 돈 벌고자 애쓰는 사람들일 뿐이다. 은행이 거만하다고? 돈 많이 벌어주는 고객들에게는 친절하다. 당신도 당신에게 이익을 많이 주는 손님에게는 그럴 것이다. 정말 은행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은행은 자원봉사단체가 아니다. 당신이 식당을 한다면 굶주린 사람들을 모두 먹이겠단 말이냐? TV 코너가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홀대받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당신은 지금 돈 갖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믿는 것이며 인간은 돈 앞에서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이다. 정말 골 때린다. 게다가 부자에게 무료 제공하는 서비스가 서민들에게 번 돈으로 충전된다고? 정말 웃긴다. 그 서비스는 부자들도 인해 벌게 된 돈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당신이 저녁에 술을 파는데 단골 손님이 와서 양주 몇 병과 안주 몇 개를 시켰다. 다른 손님은 맥주 몇 병에 팝콘 안주뿐이다. 당신 같으면 누구에게 신경을 더 쓰겠는가? 물론 장사건 사업이건 친절이 기본이다. 은행이 참으로 미숙한 것은 거절하는 데 있어서도 미소를 가득 띄어야 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점이다. 공연장의 무대가 잘 보이고 음향도 좋은 자리는 당연히 비싸다. 유독 한국에서는 불이 꺼지고 공연이 막 시작되려고 하면 재빨리 자기가 산 좌석보다 더 비싼 빈 좌석으로 옮기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된다. 나는 예전에 우리나라 비행기에서 1등석이나 2등석 좌석에 미친 척하고 앉아 있는 3등석 손님들도 보았다. 승무원이 자리를 옮겨줄 것을 요구하면 얼굴이 벌개져서 자리를 옮기는 사람도 있지만 비어있는 좌석인데 좀 앉아간다고 한들 무슨 일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소. 그냥 앉아갑시다. 라고 오히려 큰 소리치는 사람들도 있다. 디즈니랜드에서 디즈니가 직영하는 호텔에 투숙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입장을 1시간 이상 빨리 허용한다. 돈 갖고 사람을 차별한다는 말이다. 내가 만일 용인 에버랜드의 사장이라면 1등석 입장권을 매우 비싼 값에 별도로 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줄서기에서 1등석 입장객과 일반 입장객을 구분할 것이다. 런던 국제공항에는 1등석 승객을 위한 별도의 출입구까지 준비되어 있다. 파리에서도 뉴욕행 콩고드 비행기 승객들은 출발 이전부터 완전히 분리된 대우를 받았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9.11 테러 이후 미국 공항에서도 1등석 승객은 검색대에서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이게 자본주의다. 스키장에서도 회원들이 이용하는 리프트와 비회원 리프트는 구분되어 있지 않은가? 비회원이 비회원 전용 리프트를 타려고 길게 늘어서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은 인간인데 줄까지 차별하다니 너무한다. 돈 없다고 괄시하니 서로 못 살겠다. 따위의 생각을 한다면 당신은 평생 부자로는 살지 못할 것이다. 나는 찢어지게 가난했을 때도 그런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데 왜 당신은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자본주의에서 돈을 지불하는 대상은 결국 좀 더 편하고 좋은 것을 얻기 위함이다. 당연히 그 질적인 면은 지불하는 돈의 크기와 비례할 수밖에 없다. 백화점에서도 구매 실적이 저조하면 차별을 감수해야 한다. 우수 고객들은 박앤세일 기간이 아니더라도 특정 품목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대다수 일반 고객들은 어떤 행사가 진행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연 평균 5천만 원 이상 쓰는 특별 고객을 위한 VIP 전용 휴게실은 당연히 일반 고객들은 출입 금지 공간이다.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나라별로 호텔 요금의 계산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값만 내면 투숙하는 인원수는 상관없는 경우도 있지만
많지만 같은 방이면서도 그 인원수에 따라 방값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함께 투숙하는 자녀의 나이와 자녀 수를 제한하는 나라도 있다. 택시 요금 역시 짐을 얼마 갖고 타든 미터 요금만 내면 되는 한국 같은 나라도 있고 홍콩처럼 가방 숫자에 따라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곳들도 있으며 심지어 승객의 숫자에 따라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나라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식당 요금 역시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좌석 위치에 따라 요금을 다르기도 하고 음식을 싸 갖고 갈 경우에는 앉아서 먹는 요금보다 할인이 되는 나라들도 꽤 있다. 서울의 몇몇 특급 호텔들에게서는 도시락을 주문하여 가져갈 경우 10%의 봉사료를 붙이지 않는다. 이게 자본주의에서의 합리성이다. 그래도 호텔에서 도어맨이 고급차를 우대시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고? 알려면 제대로 알아라. 고급차여서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오니까 우대하는 것이다. 나부터만 하더라도 몇몇 호텔들에게서는 도어맨들이 내 얼굴과 차를 기억한다.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조선 호텔이나 신라 호텔 같은 곳에서 어쩌다 가게 되었을 때 내 차가 좋다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았던 경험은 전혀 없다.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소형차를 타고 호텔에 들락날락하면서 발레 파킹을 부탁해 보아라. 한두 달도 안 되어서 도어맨들이 알아서 모실 것이다. 특급 호텔 앞에서 고급차들만 주차하여 있는 이유는 발레 파킹 비용을 내거나 팁을 주기 때문이지 차가 좋아서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수 고객에게는 특별 대접을 하고 불성실한 고객과의 의도적으로 거래를 줄이는 디마케이팅은 당연한 현상이다. 부자 마케팅 이면에는 부자 고객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상대적으로 서민 고객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차별적 구조가 감춰져 있다고? 아니 무슨 불이익. 자본주의 사회의 원리는 이렇다. 더 편하고 더 좋은 것을 원한다면 대가를 지불하라. 지불할 돈이 없다고? 그렇다면 덜 편하고 덜 좋은 것을 가지면 된다. 그게 불이익이냐? 입석과 좌석의 차이가 없이 먼저 뛰어가 타는 놈이 앉아간다는 원칙이 통용되는 곳은 절대로 좋은 사회가 아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은 그런 시스템을 돈 앞에서 평등한 사회로 믿을지 모른다. 기억하라. 그런 사회는 공산주의가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정말 좋은 사회는 대가를 많이 지불한 사람들과 이 사회에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받을 수 없는 장애인들이 먼저 앉는 사회다. 사족, 우리나라 항공사 직원들 중 탑승구 앞에서 표를 받는 직원들은 돈을 더 낸 승객들에 대한 차별적 서비스에 아주 둔감하고 미련하다. 탑승 순서에 대한 방송을 마이크 없이 하는 직원들도 많고 방송 멘트 역시 탑승 대기줄은 하나이므로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 손님들은 아무 때나 줄을 새치게 하고 들어오면 된다는 식으로 말한다. 심지어 그런 멘트조차 안 하는 닭대가리들도 무지개 있으시다. 도대체 일본 나리타 공항처럼 탑승료를 둘로 칼같이 나누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내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의 오너였다면 아마도 사장부터 재교육을 시켰을 것이다. 미국의 어느 항공사 직원 휴게실에서 내가 본 글. 잊지 마라. 우리들 월급의 절반은 1등석과 비즈니스석 손님들이 제공한다. 돈을 모을 때는 날파리들을 조심해라. 그 어느 나라에서건 쓰레기장, 해산물 건조장, 축사, 화장실 등 지저분한 곳이면 어디에나 파리들이 득실거린다. 파리의 종류도 다양한데 집파리, 똥파리, 벼룩파리, 광대파리, 쉬파리, 기생파리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인간 세계에도 파리떼가 있다. 이 파리들은 누군가가 돈을 모으고 있다거나 혹은 돈을 갖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면 몰려드는데 나는 이 파리들을 날파리라고 부른다. 땀 흘려 착실히 돈을 모아가는 과정을 받는 사람들은 이 날파리들을 조심해야 한다. 이 인간 날파리에는 네 부류가 있다. 첫째, 가족 날파리가 있다. 이 가족 날파리들은 가족 중 당신이 월급을 꼬박꼬박 모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혹은 적금을 얼마 지나지 않아 타게 된다는 것을 듣게 되면 그때부터 그 돈을 빌리고자 파리가 아빠를 비비듯 별의별 회유와 간청을 하게 된다. 이때 가족 날파리는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빌려달라는 등 무슨 대단한 건수라도 있는 듯 당신을 설득할 것이다. 특히 1억 천금을 꿈꾸기만 하는 가족 날파리들을 조심해라. 그런 날파리들은 밑 빠진 항아리 같아서 빌려주는 돈 모두가 헛된 곳으로 새어나갈 것이다. 이런 날파리들의 꼬임에 가장 잘 넘어가는 사람들은 여자들인데 오빠나 남동생 혹은 아버지 또는 남편의 뜬구름 잡는 놀이에 모아놓은 돈 모두를 허비하고 만다.
이런 날파리들을 피하려면 자신의 재테크 상황을 일절 이야기하면 안 된다. 저축도 비밀리에 하고 월급도 낮추어 이야기하며 때로는 회사가 어려워서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고 울상을 지어라. 너무 냉정한 것 아니냐고. 한 가족이 부자가 되려면 우선은 작은 항아리에라도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한다. 전 가족 날파리를 돕고 싶다면 일단은 악착같이 작은 항아리에라도 물을 채워놓고 그 항아리를 감추어 놓은 상태에서 그 가족 구성원의 정신 상태를 냉정히 파악한 뒤 이자로 나오는 한 바가지 정도만 퍼주어라. 그게 현명한 방법이다. 명심해라. 장사건 사업이건 자기 땀을 흘리지 않으려는 경우 깨진 항아리 물붓기가 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는 것을 말이다. 그런데도 돈을 대준다면 당신의 삶은 곧 그 깨진 구멍을 막으려는 불쌍한 두꺼비 신세로 전락하고 만다. 하나 더, 남에게 돈까지 빌려 가족 날파리에게 주는 어리석음은 절대 범하지 말라. 그 빚 때문에 당신 삶이 곧 무너지게 된다. 둘째, 친척 날파리가 있다. 이 부류의 날파리들은 친척 중에 누가 어느 정도 산다는 소문을 듣게 되면 찾아오는 부류인데 친척이 와서 돈을 빌리려고 할 때 그 이유가 수술비 마련이나 학비 마련 등이 아니라 사업적인 것이라면 그 친척의 평소 생활 태도를 고려하여라. 값비싼 가구나 사치품 등을 갖고 있던 친척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받아낼 가능성은 크지 않음을 명심해라. 자고로 친척들이 돈을 많이 빌려 사업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성공한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이런 날파리들은 가난한 친척을 멀리하는 경향이 강하며 오로지 돈 냄새가 나는 친척들만 찾아다닌다. 이들을 피하려면 몇 가지 핑곗거리를 준비해 놓고 있어야 한다. 최근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바람에 현금이 바닥이 났다거나 누군가에게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자도 들어오지 않아서 속이 상해 죽겠다거나 등등의 이유를 갖고 있으라는 말이다. 장사로 어느 정도 돈을 모은 어느 독자가 이런 날파리들을 떼어내는 기가 막힌 방법이 없겠느냐고 내게 호소하였을 때 내가 알려준 방안은 이러했다. 오늘 밤 당장 그 미친 친척들에게 전화를 해라. 그리고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면서 빌려달라고 해라. 모레까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부도가 난다고 말해라. 그리고 꼭 좀 부탁한다고 해라. 담보라도 제공하여 달라고 말해라. 그리고 내일 한두 번 또 전화해라. 대부분은 여유가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부담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거의 울먹이는 음성으로 말하면서 전화를 끊어라. 그 뒤 그들 중 열의 아홉은 전화를 걸어오지도 않을 것이다. 셋째, 친구 날파리들이다. 재미교포 사업가인 김승호는 아들아 인생의 지혜를 배워라 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한다. 연락이 거의 없더니가 찾아와 친한 척하면 돈을 빌리기 위한 것이다. 분명하게 노라고 답해라. 말해라. 돈도 잃고 마음도 상한다.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면 되돌려받지 않아도 될 한도 내에서 모든 것을 다 해주어라. 그러나 먼저 네 형제나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해줬나 생각하거라. 100번 맞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30대 이후의 나이에서 돈을 빌리려는 친구의 부류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부류는 친구니까 그냥 빌려달라는 부류인데 이들을 조심해라. 이런 사람치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경우를 나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단 한 번도 말이다. 왜냐고? 돈 문제를 정에 의지하여 해결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부류는 각서나 공증 혹은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말하는 친구인데 이런 친구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 상대로부터 신뢰를 받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기 때문이다. 벌칙, 친구들과의 돈거래가 꽤 많았던 나의 경험 법칙. 법칙 1. 돈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끼리끼리 가깝게 모인다. 사고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신용불량자들은 신용불량자들끼리 말이 통한다. 그러므로 당신을 돈 문제로 골탕 먹인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와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도 일단은 경계하라. 내 경험상 여기에 예외는 없었다. 법칙 2. 자신의 신용을 생각하는 친구는 갚을 날짜가 하루라도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전화라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녀석들은 친구지간인데 이해해주겠지 라고 자기 편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들은 100% 돈을 떼어먹거나 골치를 썩인다. 장사를 해도 이런 사람들은 예외 없이 반드시 실패한다. 법칙 3. 나는 이자를 언제나 은행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하였는데 그것이 고맙다고 먼저 갚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이들은 대부분 후에 경제적으로 성공했다.
이자가 싸기 때문에 약속된 차용 기간을 넘기고 더 쓰게 해달라고 징징거리는 친구들도 있었다. 대부분은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 내 돈은 맨 마지막에 가까스로 받게 되거나 떼어먹히게 되는데 당신이 부자가 아니라면 섣불리 싼 이자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지는 말아라. 내 경우를 볼 때 돈과 관련된 약속을 지키는 친구들은 거의 모두 나중에 성공하였지만 약속을 어기는 친구들은 모두가 다 실패하였거나 지금도 어려운 상태이다. 넷째, 사기꾼 날파리들이다. 돈을 대신 맡아서 보관하여 주겠다거나 이자가 많이 나오는 곳을 아는데 돈을 빌려주겠다거나 어디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거나 자신의 부동산이 꽤 되는데 현금이 좀 급히 필요하다고 말하는 녀석들은 모조리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나는 도대체 그런 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한심하다. 당신 돈은 당신이 관리해라. 나도 사기를 당한다. 내가 당하는 사기는 언제나 사정이 정말 불쌍하고 힘들게 보여서 돈을 빌려주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연락을 끊고 도망가 버리는 것인데 2002년에도 몇천만 원을 그렇게 날렸다. 이런 경우를 당할 때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 내가 순진하고 착하게 보이나? 설마. 사기꾼 날파리들은 원래부터 나쁜 놈들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가족 날파리, 친척 날파리, 친구 날파리들은 정말 주의하여야 한다. 그 날파리들은 대부분 당신에게 돈을 빌려갈 때는 간이라고 빼줄 것 같이 말하지만 돈을 받고자 할 때가 되면 상황이 바뀔 수 있음을 기억해라. 나의 경험담, 은행이자 수준에서 담보를 받고 돈을 빌려주었던 고교 동창이 약 1년 후 담보를 은행에 넣고 돈을 대출하여 빚을 갚을 테니 담보를 해지하여 달라고 사정사정하기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담보를 해지하여 주었다. 그러나 막상 은행 돈을 대출받은 뒤부터는 완전 배째라는 시기였다. 이 친구가 매일 입버릇처럼 내게 한 말은 자기가 아파트 세 채를 갖고 있다는 것이었으며 나는 은행 금리가 내려가기에 이자를 낮춰주기까지 했다. 그래서 은행 대출을 받아 빚을 갚는다는 이유로 담보를 해지하여 준 이상 그 약속을 어긴 것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됨을 알려주면서 구치소와 교도소 생활을 기꺼이 하겠느냐고 말했더니 그제야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어쨌든 당신은 도우려는 마음으로 가족, 친척,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지 모르지만 돈을 받지 못하게 될 때 이상하게도 욕은 당신이 먹는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돈을 받기 위해 재촉을 하기 시작하면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준다느니 한번 믿은 거 계속 믿어달라느니 가족 간에 친척 간에 친구 간에 그것 하나 기다리지 못하느냐 약속을 못 지켰을 뿐이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등의 말들이 어쩜 그렇게 사전에 입을 맞춘 듯 신기할 정도로 똑같은 레퍼토리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뼛속 깊이 명심해라. 그들은 모든 상황을 자기 입장에서 설명하고 이해하며 내가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나로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사정이 안 되는 것을 어쩌란 말인가. 고리대금업자처럼 굴지 좀 말라. 는 논리로 스스로를 변호하는 공통적 본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당신이 이자를 받지 않아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며 그들 중 열의 아홉은 자기들 돈 쓰고 다닐 것은 다 쓰고 다닌다는 것도 알아두어라. 실화. 고교 시절 같이 낚시도 다니고 절친했던 새끼 한 명은 10년 전 나에게서 몇백만 원을 10일 만에 갚겠다고 빌려갔지만 10일 만에 종적을 감추었고 2003년에 우연히 그 새끼 전화번호를 알아 전화를 했더니 하는 말이 무엇이었는지 아는가. 내가 네 은혜를 입었으면 고맙게 여겨왔다. 자기가 도망갔으면서도 은혜를 입었으면 고맙게 여긴다는 이 개새끼는 내게 10몇 년 동안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고 내가 전화를 건 이후에도 계속 십새끼 짓만 하고 있지만 자가용은 계속 끌고 다니고 술도 계속 처먹고 양복은 백화점에서 구입한다는 것을 나는 다른 친구들에게서 들어서 안다. 명심해라. 이 세상에는 그런 잡놈, 잡년들이 무지 많다는 것을. 나의 경험으로 볼 때 그들은 일을 하여도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논리로 접근하기 마련이며 짜장면을 팔아도 내가 파는 짜장면이 맛이 없는 이유는 오늘 몸이 상당히 피곤할 뿐 아니라 납품받은 밀가루가 질이 좀 떨어져서 그러므로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세상을 설득시키려고 한다. 기억해라. 작가 이회수는 황금 비늘에서 날파리는 날파리이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했지만 인간 날파리들은 아름다운 혈연의 정이니 아름다운 우정이니 그럴듯한 것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당신에게는 고통만 줄 것이다.
당신 주변에 그런 사람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일찌감치 면도칼로 도려내라.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경영한 회사에서 사내 결혼을 한 30대 초 부부가 있었는데 남자는 일남 삼녀 중 둘째로서 외아들이고 여자는 삼녀 중 장녀였다. 남자 측 집안은 아버지가 안 계셨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 결코 아니었다. 출가한 누나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고 자기 수입도 있었으나 친정을 돕진 않았다. 여동생 부부는 둘 다 안정된 수입이 있는 장애인이었고 친정에 들어와 살고 있었지만 생활비를 내놓진 않았다. 막내 여동생은 무직이었다. 이런 가족 상황에서 그의 수입은 모두 어머니와 가족 뒷바라지하는 데 사용되었다. 한편 나와 10년 가까이 일했던 여자 측의 수입은 모두 친정 부모의 광신적인 종교 활동과 두 동생들의 뒷바라지에 사용되었다. 이 부분은 맞벌이였기에 수입이 웬만큼은 되는데도 돈은 모이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했다. 나는 몇 년간 그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다가 외환위기가 오자마자 그 부부의 부모에게 전화를 하였다. 사장인데 외환위기 때문에 도저히 월급을 제대로 줄 상황이 못 된다. 50%도 지급하지 못할 것 같으므로 이 못난 사장을 용서해달라. 그리고는 그 부부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너희 두 사람 모두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부어왔다. 방금 전에 나는 너희들 집에 전화를 해서 회사가 무진장 어려워서 월급을 절반도 제대로 못 줄 것 같으니 용서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그 누구의 봉급도 깎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전화한 목적은 너희들이 집에 돈을 내놓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주기 위함이었다. 이제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건 간에 모르는 척하고 몰래 돈을 모아라. 지금이 기회이다. 너희부터 먼저 돈을 모아 기반을 잡아야 한다. 내 말을 믿어라. 깨진 항아리는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절대 굶어 죽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그들은 내 조언을 받아들였다. 그 뒤 2, 3년 후 부부는 모아놓은 종잣돈으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2003년 현재 돈도 꽤 많이 벌었다. 그리고 지금은 가족들을 별 부담 없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다시 한번 말한다.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는 절대 하지 마라. 그 구멍을 몸으로 막아야 하는 두꺼비가 되기 싫다면 말이다. 2022 위 글을 썼을 때만 하더라도 사기꾼 날파리들은 원래 나쁜 놈들이니까 그렇다고 치고라고 하면서 매듭지었으나 사기를 당한 뒤 내게 메일을 보내는 독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한다. 사기꾼 날파리들의 대부분은 겉보기에 부자로 보이는 사람들, 돈을 아주 잘이 아니라 라디시다. 쓰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 각종 금융회사 사람들, 회사의 격리, 회계, 재무 담당자들, 이렇게 투자하면 돈을 번다고 외치는 투자 관련 강사 내지는 당신을 부자 만들어 주겠노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면허가 필요한 전문직 종사자들, 교수를 포함한 교육계 출신들, 군인 출신 등은 그런 사람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며 금융회사 출신들도 의외로 사기를 많이 당하는데 주식 및 부동산 투자 사기에 약하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강의료 명목으로 돈을 받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당신이 내는 돈으로 스스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연놈들이 SNS 붐을 타고 참 많이 생겼다. 예전에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 주변에서 자주 눈에 띄었던 남수꾼들의 인터넷 버전인데 어느 시대건 간에 귀가 얇아 쉽게 속아 넘어가는 자들은 있기 마련이다. 내가 아는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개업 후 몇 년 안 되는 기간에 50억 원 넘게 돈을 벌었으나 사기꾼에게 한 번에 다 날리고 고향에 있는 산들을 보러 다닌다기에 넌짓이 왜 그러느냐 물었더니 죽으려고 하는데 내 못자리 보러 다닌다 하고 하더라. 그게 2000년대 초의 일이었다. 검사장 출신도 치밀한 사기꾼에게 넘어가면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쉽고 빠르게 돈을 튀길 수 있다는 비법은 없다고 생각하여라. 사기꾼 판별법 2017년 4월 부작 전문가로 이름을 날린 유명 재테크 강사가
100억 원 가까이 되는 회사 돈을 챙겨 잠적한 혐의로 피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뉴스가 여러 매체에 나왔었다. 그 강사는 서남 부자 조슈아로 알려진 조상훈이고 그는 이미 회사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아내와 함께 해외로 도피한 상태로 보도되었다. 그는 2000년대 초 청년 시절 부동산 경매로만 10억여 원을 번 성공 신화로 화제가 되면서 부자학 전문 재테크 강사로 유명세를 떨쳤으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기 횡령 금액이 150억 원으로 나오기도 했다. 이 사건이 보도되기 6년 전인 2011년 6월 6일 나는 세이노 카페에 아래 글을 올렸다. 서남 부자 카페 운영자 조슈아는 2011년 1월부터 서남 부자 천인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하면서 은밀히 투자자를 모아왔다. 그러나 조슈아가 투자자를 모으기 시작한 것은 2008년부터였고 굿윌 자산 관리라는 주식회사 법인에 투자하라고 주주들을 모으기 시작한 것은 2009년도였으며 굿윌 홀딩스라는 주식회사 법인들을 만든 것은 2010년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투자자들에게는 액면가 5천 주식을 2만 원에 투자하라고 하였고 그 자금을 개인 명의 통장으로 받기도 했다. 2만 원 전액이 법인 통장으로 입금되어 자본잉여금을 계상되지 않았다면 횡령 및 배임에 해당된다. 또한 전환사채라는 것도 발행했는데 형식만 전환사채이고 실제로는 채무, 채권 채무 관계이며 이 금액 역시 전액 법인 통장으로 들어갔을 것으로 믿는다. 총 투자액이 정확히 얼마나 모였는지는 조슈아가 알고 있을 것이나 수십억 원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래 내용은 서남 부자 카페에서 조슈아가 2011년 1월에 카페 공지 사항에서 투자자들을 모으고자 서남 부자 천인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공개적으로 밝혔던 경매 부동산 투자 내용과 굿윌 어셋이라고 하는 카페에서 조슈아가 쓴 경매 부동산 관련 글들, 굿윌 어셋은 서남 부자 카페 회원들 중 투자자 혹은 투자 희망자들만 출입하는 카페이며 그런 사람들 중 일부가 내게 조슈아가 쓴 글들을 주었다. 발췌 취집한 뒤 세이노가 분석한 글이다. 독자들은 이 글을 경매에 대해 보다 더 깊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 조슈아가 투자했던 경매 물건들에 대한 나의 분석 내용은 부정적이었고 그 양이 많아 여기서는 생략한다. 경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나의 분석 내용을 읽을 수 있다. 어쨌든 핵심을 말하자면 조슈아는 법인 2개를 만들어 그 주식을 희망 투자자들에게 팔면서 그 법인들에게 경매 투자를 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배당금으로 준다고 하였는데 왜 나는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딴지를 걸었을까?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기에 내가 조슈아 추종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첫째, 조슈아가 자기 자금을 함께 투입한 적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타인의 자금만을 끌어와 법인 이름으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들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하는 경우에도 운영자는 뻔뻔스럽게도 계속 잘 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조슈아가 경매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으는 모든 행위 자체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돈으로 자기 자신이 부자가 되려는 속셈이 숨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2003년 조슈아가 유명세를 타기 전 내게 메일을 보냈을 때 나는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돈을 벌 생각을 하지 말라고 조언한 바 있었다. 그 수준이 어떻든 간에 경매 강의 혹은 책자 집필만 하여 왔다면 내가 굳이 이런 글을 쓸 필요는 없었는데 자칭 선한 부자라는 새끼가. 세 번째는 자금 흐름을 살펴보니 위 2가지 사항이 틀리지 않았고 선한 부자라는 닉네임이 철저히 가면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사업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손바닥 보듯 보아야 할 때가 있다. 이를테면 어느 은행에 계좌가 있고 그 계좌에는 얼마나 돈이 있으며 사장 및 그 아내, 그 부모, 그 자식의 명의로 된 계좌는 어디에 있는지, 부동산 보유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재산은 어디에 숨겼는지를 알아내야 할 때가 있는데 합법적 방법 이외에 말 못할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오래전의 일이나
나와 관련된 회사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약 25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바로역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옮겨온 것이었다. 당신이 그 피해 당사자라면 그 옆 공장 회사의 재산에 모조리 가압류부터 하고자 할 텐데 어느 세월의 합법적 방법에만 의지한단 말인가. 그동안의 재산을 다 빼돌릴 텐데. 하지만 조슈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낙찰 관련 자료들만으로도 충분히 사실관계를 살펴볼 수 있었고, 그것을 근거로 그 당시 내가 세이노 카페에서 공개적으로 지적한 문제점들을 재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11년 2월 21일 조슈아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롯데캐슬 아파트 101동 펜트하우스를 경락받는다. 당시 감정가는 25억이었고 낙찰가는 16억 2,205만 원이었다. 그 당시 신용금고에서 대출 연장을 안 해주면서 유사한 물건들이 경매 시장에 많이 나왔었다. 조슈아는 이 물건을 아내 명의로 2월 21일 낙찰받았고 3월 21일 은행에서 채권 최고의 12억 1,200만 원을 빌린다. 그러므로 최대 약 9억 원 정도 빌렸다는 말이고 경락가와의 차익은 등록세, 취득세를 합하여 최소 7억 몇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은 조슈아가 지불한 셈이 된다. 당연히 이 금액은 이른바 굿윌 법인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야 한다. 조슈아가 그 직전에 살았던 성남 구미동 단독주택은 아내 명의로 전세로 든 것이었고 보증금은 3억 원이었으며 기간은 2011년 10월까지였는데 조슈아는 그 전세 계약을 2011년 4월 27일 해지하면서 경락받은 아파트로 이사하였다. 따라서 롯데캐슬 아파트를 경락받았을 때 개인적으로 지불한 금액을 7억 몇천만 원으로 잡고 전세 보증금 3억을 빼면 4억 몇천만 원의 현금이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경매 투자를 한다는 그에게 그 정도 현금이 있을 리 없고 경매 투자자의 자금이 묶여 있을 것 아닌가. 결국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투자 자금이 모인 뒤 조상훈 아내의 명의로 펜트하우스를 경락받고 대출을 받았을 때 그 대출금은 어떤 식으로 갚으려고 한 것인지, 그 대출과 관련하여 법인에서 입보를 선 것은 아니었는지, 입보를 섰다면 형사적으로 배임이다. 3. 법인 주소지를 그곳으로 등기한 것은 법인으로 하여금 임대료 같은 어떤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지. 4. 부산 아파트 부지 공매에서는 법인 이름으로 경락을 받았으나 진입으로 해당되는 부지는 핵심 요지의 아내 이름으로 낙찰받은 것 역시 아내에게 결국은 조상훈 자신에게 이익을 남겨주려는 것이 아닌지 등등. 조슈아는 투자자들에게 오해 사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할 것이다. 조슈아는 아내 명의로 경매받았던 35층 아파트 전망 사진과 발코니 하단 조성 사진 등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으나 내가 쓴 글 때문인지 낙찰받은 지 2년 3개월 만이었던 2013년 6월 26일 17억 5천만 원에 그 아파트를 매매하였다. 하지만 다른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결국 2017년 가족 모두가 해외 도피를 하였는데 그곳이 말레이시아라는 말을 들었다. 부동산 투자를 빙자한 사기꾼들은 지금도 있다. 부동산 경매의 기재 혹은 경매의 신으로 불리던 서울레저 이상종은 400억 사기범이며 6년 도피 후 검거되고 2019년 징역 9년을 받았다. 20만 원으로 2년 만에 500억을 그리고 다시 1200억을 벌었다고 떠들면서 유료 재테크 카페도 운영한 GMB 그룹의 김길태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봐라. 나오는 내용이 장난이 아닐 거다. 21세기 컨설팅의 양화석도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 양 박사로 통하던 그를 나도 2000년대 초에 2번 만났었는데 내가 내렸던 결론은 사기꾼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명문대 출신의 공부도 잘했던 고교 동창생 중 한 명이 2006년도 그 회사에 취직을 했다. 그 친구는 동창들에게 회사를 적극 소개하면서 투자를 권유했고 나는 그 녀석에게
역설적으로 개뿔도 모르면서 그런 짓 하지 말 것을 얘기하였으나 그 녀석은 내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고 결국 여러 친구들이 그곳에 투자를 했다. 당시 그 친구가 동창들에게 뿌린 메일을 보며 이러했다. 21세기 컨설팅은 1984년도에 설립한 부동산 개발 전문 회사로서 삼성물산 건설 부분 부동산 컨설턴트였고 지금은 전국 각지에 10개의 관광단지를 개발하고 있는 국내 굴지의 관광단지 개발 업체입니다. 10개 단지가 계획대로 개발 완료되면 아마도 총 자산이 10조에서 20조에 이르는 국내 최초 관광업으로 대기업을 이룬 회사가 될 것입니다. 개발 방식은 민자유치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청가의 사이에서 오고 간 공문이며 팩스 등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기술하면 땅을 나눠드릴 테니 기초개발 비용을 부담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여유자산이 있는 동문 재현의 도움을 갈구합니다. 어떤 금융투자보다는 나은 아니 금융투자로는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2년도 안 돼서 양아석이 도피하자 그 친구는 자신이 친구들을 끌어들인 것에 대한 자책으로 자살하고 만다. 그 똑똑한 친구가 어째서 양아석의 꼬임에 넘어갔던 것일까? 그 대표적인 이유는 양아석이 미래의 가상 수입을 확정 수입으로 포장하고 회사 보유 자산을 미래 가치로 계산하여 투자 유치 예정 금액을 확정 금액인 양 설명하는 것을 진짜 그럴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개발 실체에 대해 개뿔도 모르는 놈이었기에 양아석이 똥을 된장이라 말해도 몰랐던 것이다. 내가 조슈아의 서남 부자 천인 프로젝트 글을 읽으면서 가장 분노한 것은 미래에 확정될 수입을 현재 확정된 수입으로 이야기하거나 채권 투자 활동 전체를 보여주지 않고 일부만 공개하면서 투자자를 모으고자 하는 내용 때문이었다. 그가 만든 법인 이름 구딜이고 닉네임도 선한 부자로 사용하고 착한 척은 더럽게 많이 했으나 나는 그것들 모두를 분명한 미혹으로 보았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모든 부동산은 매각되어 현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수익이 미확정이다. 채권 투자 수익 역시 마찬가지이다. 10이나 BW 같은 채권 투자가 안전하기만 한 것은 아니고 운영 자금 규모가 1억이라면 징검다리 디디듯이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자금 규모가 커지면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게 된다. 부티크 경영자들도 그런 어려움을 내게 이야기하곤 한다. 3. 안 친한 사기꾼들의 공통적 특징. 1. 흙수저로 태어났으나 투자를 잘해서 떼돈을 벌었다고 홍보한다. 2. 사는 곳이나 고급 자동차 등을 보여주며 자랑한다. 3. 카페,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등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은다. 4. 강의하면서 모임을 만들어 회비를 걷거나 투자를 꼬드긴다. 3. 자기 말만 잘 들으면 당신도 부자가 된다고 주장한다. 6. 모와 목소리가 좋은 경우들이 많으며 말을 잘한다. 참고로 내가 지난 20년간 독자들에게 보여준 것이라고는 자전거 모형 사진들 뿐이었다. 나는 독자들에게 내가 소유한 것들을 보여줄 필요성을 조금도 느끼지 못한다. 친한 사기꾼들의 공통적 특징. 앞에서 말한 사기꾼들은 피해자와 학창시절에 알고 지냈던 관계는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피해자가 예전부터 친하게 알고 지냈던 사기꾼들도 있다. 이런 연놈들은 주로 은행이나 투자회사 등에 다니는 동창들이나 친한 고객에게 접근하여 좋은 투자 기회가 있는데 저는 자금이 없지만 하면서 꼬드기는 수법을 쓴다. 내가 아는 놈은 산업은행 부장이었는데 바둑 모임에 참석하여 바둑을 두면서 넌지시 투자 기회가 있는데 내가 국책은행에 있어 공인이어서 참 아깝다. 등의 말을 슬그머니 내뱉으며 친구의 동향을 살핀 뒤 친구가 투자하겠다 하면 나는 공인이므로 절대 다른 친구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켰다. 그놈이 나중에 행방불명 상태가 된 후 드러난 사실은 아파트도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민형사소송을 통해 건질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다. 어느 은행의 여직원은 친하게 지내던 전문직 고객에게 엄밀히 투자를 권유하였고 그 고객은 그 말에 속아 부모 형제의 돈까지 끌어다 넘겨주었으니
그 여직원은 자기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도피한 후 현지에서 자살해버렸다. 이런 경우 돈을 찾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만난 채, 인터넷에서 만나 채팅하면서 친해진 사람은 어떨까? 외로움을 파고드는 로맨스 스캠이 대표적인데 여기에 속았던 10여 명의 독자들이 보낸 메일 중 기억나는 것은 외국인 스캠에 빠져있던 여자였는데 내가 그거 사기당한 것이라고 답을 보내주었음에도 연급 후 세이누님이 몰라서 그러시는 거다고 했고 틀린 금액은 2억대였을 것이다. 그 독자가 속아 넘어간 이유는 사기꾼이 여러 개의 계정을 각기 다른 사람으로 위장하여 사용하면서 사기꾼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말하였기 때문이다. 영문 메일로 사기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별도로 얇은 책 한 권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메일 원본을 보유하고 있는데 정말 수법이 다양하고 영어를 좀 한다는 사람들이 종종 넘어가고 한다. 계속해요. 길어서 여기까지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오늘 어제 이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If you try to something new, if you try to do something new, it's the best way to think. If you try to do something new. 그러니까 당신이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한다면 it's the best way to think. 이게 생각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달아 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한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생각을 할 때 기본이나 그 베이직 프린시플이나 퍼스트 프린시플 아니면 피직스 어프로치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 원리 이게 진짜로 이게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를 생각할 때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계속 그게 모든 걸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렵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진을 찍을까요? 이거 진짜 긴 책이네요. 그죠? 역대급이네, 역대급. 진짜 한 달이 이게 반도 안 읽었어. 그래가지고 진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야 명상을 4시 50분부터 하고 5시부터 책을 읽는 걸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가 원래회인가요? 벌써? 야, 이 책 반도 안 읽었는데 원래회라니 대단합니다. 사진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시고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